제 속의 김예희는 20년 차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이기도 하고요. 금융상품 전문가라 CFP라는 개인자산 관련 재무설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요즘은 재무 코칭 하다 보니까 회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회계 공부법을 좀 개발해가지고 스레드에서 매일 한 문제씩 회계 학습지를 연재하고 있고, 회계를 좀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개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레터를 통해서 뭐 모집을 하던 뭐 무료로 회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10월 15일 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10월 15일 날 이날은 그러니까 회계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회계를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쉽게 좀 혼자서라도 회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프로그램을 그때까지 개발하면은 이제 그것도 좀뭐 유료가 되겠지만 알려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대1로 계속 재무 코칭을 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소비자학 박사를 이 재무 코칭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 뭐 TMI일 수 있지만 MBTI가 IS S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연구를 해도 이게 현실에서 뭔가 적용되고 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는 중이라서 계속 개인 상담도 하고 이런 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런 무료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무료로 할 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뭐 회계라든가 금융, 뭐 재무 코칭에 대한 강의는 혹시 주변에서 강의할 회계사 없냐? 뭐 강의할 재무 전문가 없냐 하면은 저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IRP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뭘 하든 항상 목표를 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IRP라는 퇴직연금 계좌를 제가 IRP가 뭔지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바로 IRP는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여기 두 번째 IRP 꼭 만들어야 할까? 여기서 조금 더 IRP의 그 개념이랑 이런 걸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IRP 다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IRP의 목표 수익률은 연으로 몇 프로를 내고 싶으신지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IRP 뭐 은행 예금 한 3%만 여기 보면은 지금 조선일보 기사 중에 보면 최상위로 그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연으로 33%나 수익을 내고 계시고 안 못 내시는 분들은 뭐 고작 3%. 왜 고작이라는 말이 붙었냐? 무위험 자산인 뭐 예금에 투자해도 요즘은 3%는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처져 있을 줄은 몰랐다. 이게 포인트죠. 몰랐다는 거. 나 원래 3% 정도 나 잘 못해. 알면서 못하는 거랑, 내가 그렇게 못해? 하면서 모르는 거랑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내 수익률 괜찮나? 그래, 우리 또 딴 사람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비숑님은 연 30%를 원하세요. 이상이죠. 그죠? 근데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고, 증권사를 바꿀 수 없다 한다고요? 어? 제 생각에는, 아니, 제가 아는 바로는 바꿀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진짜 그런지 한번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아니, 은행에서 증권사로 못 바꾼다? 요즘 퇴직연금 이전 제도가 생겨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확인해 볼게요. 플로라님은 10% 이상만 내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실 현실적으로 연원산 10%를 꾸준히 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해는 30%될 수 있겠죠. 장이 좋을 때는. 그런데 네네. 회사에서. 그거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뭐 회사 규정이라고 한다면 제도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네. 은행에서도 요즘 ETF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좀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또 다른 분들은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참고로 워렌 버핏도 연환산 20% 후반대 내면서 세계적인 그 구루루 칭송을 받고 있죠. 연환산을 꾸준히 그렇게 낸다는 거, 몇십 년 동안 낸다는 거는 그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죠?
연평균 수익률. 그죠? 복리로 연간 10%. 이 정도. 그런데 지금 가입자 중에 최상위 1%는 수익률을 33.2%. 네, 어떤 분은 5%만 돼도 좋대요. 5%만 해도 사실 일반 예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거 매년 그렇게 된다면 훨씬 좋죠. 그런데 보니까 10년 동안 1%. 이거 좀 슬프죠. 상위 1%는 22.7%, 그리고 전체의 우리 수익률이 4.77%니까 내가 1%다. 그러면 아이고, 평균보다 내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냥 사실 우리가 방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 자산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꼭 못하는 건 아니고, 아, 방치하셨어요. 네, 방치해서 낮은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오늘 모임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은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치는 하지 말자. 내가 노력해가지고 수익률이 좀 안 나오는 거는, 아, 뭐가 잘못됐지 고민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방치했다가 한 10년 뒤에 남들은 막 10%, 20%씩 내가지고, 나 퇴직연금에서 얼마씩 나와 하는데, 나도 똑같은 만큼 납입했고, 똑같은 정도 퇴직금 땄는데, 나만 연금 작게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때 가서, 아, 그때 관리 좀 할 걸 하면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하니까, 우리 빠르면 빠를수록 관리는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권일수록 실적 배당형 상품 비율이 높다. 당연하겠죠. 조금 리스크를 져야 수익률이 돌아가겠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미국이랑 빅테크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익률은 이쪽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 이제 그거는 좀 알 수는 없죠. 타겟 데이티드 펀드. 이거 뭔지 안다. 제가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안다 1번, 모른다 2번. 타겟 데이티드 펀드, TDF.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다가 안다 1번, 모른다 2번. 네. 타겟 데이티드 펀드는 말 그대로 이 목표한 날짜를 정해놓고 이 펀드를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겟 데이티드 펀드는 뒤에 반드시 요 숫자가 붙어 있어요. 2045, 2025.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5년에 은퇴할 거를 가정하고 펀드를 운영하겠다. 2045는 2024년도에 은퇴할 거를 목적으로 하고 이 펀드를 운영하겠다. 그럼 목표 날짜가 뒤로 갈수록 위험하게 운영할까요? 앞으로 갈수록 위험하게 운영할까요? 제가 대답하기 쉽게 4번하고 5번 중에 어느 걸 더 주식 비율이 높은 게 당연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4번, 5번 중에 주식 비율을 현재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채팅으로 답 안 하시는 분들도 따라오시리라고 믿고, 이왕이면 손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을 쓰면 뇌도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기억도 좀 잘 나니까. 그래서 타겟 데이티드 펀드는 제가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드릴 건데, 자산 배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사에서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으로 배분을 이미 해놓는데, 그 배분 비율을 은퇴를 좀 앞둔 사람들은 채권을 좀 많이 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주식을 좀 많이 담아서, 그 멀리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45년이 계속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럼 25년 하고 26년 하고 2000한 40년쯤 되면 그때는 얘도 채권 비중이 늘어나도록 자기가 알아서 이 펀드의 자산 배분을 계속 바꿔나가는 펀드가 TDF 펀드예요. 그래서 TDF 펀드는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난 잘 모르겠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해주세요. 여기 상품명에 보면은 미래에셋 붙어 있는 게 미래에셋에서 운영을 한다. 미래에셋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이 전략 배분이 있고 뭐 자산 배분이 있고 그런 거는 그 세부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여하튼 대부분 TDF다 하면은 주식과 채권을 자기들이 알아서 그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좀 할게 뭐 선택 장애 있는 분들은 그냥 해주세요 하고 맡길 수 있는,
단점은 뭐겠어요?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조금 더 내겠죠. 내가 자산 배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펀드로 맡기면 수수료가 조금 더 들 텐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먼저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수수료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볼 때 그 수수료를 비교하는 거는 중요해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수수료를 높게 가져가지 못하게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 수익률을 늘리고 내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내 포트폴리오랑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거 없을까? 그 다음에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면 선택할 게 엄청 많은데 거기다 수수료까지 또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선택을 하려고 치면은 머리가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산 구성 먼저 수수료 생각하지 마시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마음에 드시면 운영해 가면서 아, 이거 참 좋은데 그런데 요거를 비슷하게 수익률을 내면서 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수수료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DF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연간 목표 수익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은 몇 프로신지 나는 안다, 내 수익률을 안다 1번, 모른다 2번 한번 남겨봐 주세요. 내 IRP의 연간 수익, 아까 이제 1번 아시는 분 있었죠. 모르는 분 2번. 사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내 수익률도 알고 높이고 싶다. 이런 상황이신가 봐요. 모르는 분 없어요? 모르는 분 없으면 이 수익률 보는 법 안 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수익률 보는 법 넘어가도 되나요, 그럼? 네. 그래도 알려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수익률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보내는 게 의무예요. 퇴직연금 운용자들은. 여러분이 못 받고 계시다면, 내가 안 받는다고 체크를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남편도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운용보고서도 지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본인도 맨날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 있는지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남편 걸 내가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본 김에 남편의 운용보고서도 제가 꼭 챙겨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매달 이거 받아보고 출력해서 뽑아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의무화 시켰어요.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 꼭 알려줘라. 펀드 보수 꼭 알려줘라. 55세 이후 연금 수령에 얼마 받을지 반드시 알려줘라. 이렇게 그 연금 감독실에서 20년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건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이건 미래에셋 증권 기준이고요. 그 대부분에 보면은 이 IRP가 좀 불편한 게 그 연금 탭으로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주식 탭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탭을 별도로 연금 탭을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운영상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 연금으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나오는 평가 수익이라는 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 거는 요거 뭐 41% 좋죠. 지금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뭐 손해보고 판 건 여기 안 나옵니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ETF든 뭐든이 내가 살 때에 비해서 평가가 지금 현재 좋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 누적으로 내 연환산 수익률을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손해보고 팔았다면. 그래서 첫 번째 화면에서 평가 수익이 보여지는데 요 이름을 잘 보세요. 평가 수익은 지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사고 있는 거, 내가 그 중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거기 그런 건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수익률, 누적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수익률, 요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이 미리에셋 같은 경우에는 요 꺽쇠 열고 들어가서 계좌번호 있는 거 한 번 더 눌러줘야 요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요 화면이 나올 때까지 여기저기 눌러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수익률이 나오는데, 누적 수익률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길겠죠?
당장 가입한 사람은 짧으니까 몇 프로 안 나오겠죠? 이거를 연으로 환산한 게 10%인데 나누기 연수는 그거는 단위고 여기 나오는 연평균은 복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죠? 이렇게 루트 씌워가지고 기하하는 거 있잖아요. 기하 평균에 역으로 하는 거. 제가 수학과인데 그 이름도 까먹었어요. 여하튼 그걸로 해서 난 수익률이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드리고 여하튼 다 구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그중에 최근 1년 수익률이 지금 연평균보다 높다는 건 제가 최근에 관리를 더 잘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실력이 좋아지면 연평균 수익률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모바일로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 모바일은 내가 의식해서 들어가서 봐야 이렇게 찾아서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쁘잖아요. 이거 언제 막 본 것도 까먹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우편으로 뽑거든요. 이메일로 와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가 오면은 저는 그거를 다달이는 못 뽑아도 이제 꼭 일단 안 보고 있다가 뽑을 수 있는 날 들어가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파일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보자마자 바로 여기서도 역시 운영 보고서에 내 납입 원금, 운영 손이 내가 중도에 얼마 뽑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래서 현재 평가액은 얼마고, 누적 수익률은 얼마고,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눈에 종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아니 매달 이렇게 오는 거를 내가 그 뽑아가지고 그냥 책상에 놓고 이제 정리할 시간 있을 때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은행도 당연히 보내주겠죠. 퇴직연금 운용을 하는 그 금융사는 다 보내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지금 은행인데 제가 그것도 한번 신한은행이거든요. 신한은행 거 어떻게 받는지 찾아서 블로그에 제 블로그 요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와서 봐주시거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중요하다. 내 수익률 다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IRP 근데 꼭 만들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식계좌에서 운영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IRP를 만들어야 할까요? 일단 IRP에 들어가는 돈은 세금 혜택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저라면 만든다. 교체 매매 관련 것만 메일로 온다. 그거를 보여주는데 운영 현황 보고서를 안 보내줄까요? 제가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비님도, 비숑님도 한번 은행에 물어보셔도 좋겠고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 IRP가 지금 IRP에 돈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돈이 있나요? 1번 나는 퇴직금 받은 돈이 있다. 1번 나는 내가 직접 는 돈이 있다. 2번 나는 둘 다 있다. 3번 한번 채팅창에 저희가 잘 따라 네, 둘 다 있어요. 퇴직금 받은 돈이 있고 내가 는 돈이 있고 둘 다 있고 네. 그렇죠. 회사에서 월급에서 빼서 넣어줍니다. 아, 강제로 저축시켜 주는 거군요. 금융권에 계셔서. 여하튼 우리가 퇴직 IRP 통장에는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퇴직금 받은 돈과 정확히 말하면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퇴직금 받은 돈과 내가 넣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어요. 안 받는 건 뭐냐? 내가 그해 퇴직연금은 넣었는데 그해 소득이 없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왜 퇴사하시고 다른 데 옮기시면서 그해 소득이 좀 작아서 그해는 그 세금 낼 게 없었던 분인데 습관적으로 IRP는 계속 넣었다.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안 받은 돈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900만 원, 연금저축계좌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지만 그 내가 더 넣을 수 있거든요. IRP에다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안 받은 것도 있어요. 이걸 안세공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면 퇴직급여로 넣은 돈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퇴직소득세를 안 떼고 넣어줍니다. 퇴직소득세를 안 낸 채로 굴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금만큼 낼 돈이지만 내가 받아서 그거를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세금 언제 내냐? 그걸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데요. 처음 연금 받을 때는 한 70%만 떼서 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60%. 그래서 뒤늦게 받을수록, 뒤후에 받을수록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내가 처음에 퇴직급여 받을 때 10년 받겠어요, 20년 받겠어요, 이렇게 연금 수령할 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초 10년치에는 70%만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 10년부터는 60% 부과하니까 초반엔 좀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게 이제 세율 면에서는 유리한 거죠. 네, 비숑님도 찾으셨죠? 네. 그래서 퇴직금은 무조건 55세 이전이라면 IRP로 받으시는데, 이거 뭐지? 하고 그냥 깨서 써버리시면은 그때 퇴직소득세 100% 나가는 거고요. 안 쓰시고 일시금으로 안 받으시고 이제 연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아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연금으로 받자. 그리고 이제 내가 세액공제 받은 거, 그거 13점 몇 프로 받거나 16.5% 받으실 텐데, 이것도 깨서 쓰면은 16.5% 도로 세금 내야 되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는 3% 정도만 이익에 대해서만 그 세금 내니까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세금이 유리하니까 내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세후 수익률을 봤을 때 당연히 그, 네, 다녀오시죠. 네. 당연히 IRP 유리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일단은 유리하다. 세금 면에서. 혹시 세금 관련 질문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이따가 아니면 이따가 이제 제가 질문 드릴 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 그래서 유리하니까 퇴직금도 있거나 또는 내가 뭐 900이든 1800이든 내가 여유 자금을 IRP 계좌에 넣었어요. 그러면 넣는 순간 이제 제가 세액공제 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2025년도에 돈을 언제 넣건 900만 원까지 한도로 연금저축 없다고 치고 여기에 900을 다 넣었으면 넣는 순간 세액공제는 이제 확정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돼요. 그런데 넣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투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약간 엄브렐러 펀드라 그래서 IRP 계좌에 넣으면 그걸 다시 내가 어디다 넣겠다고 한 번 더 지시를 해줘야 걔네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IRP 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는 되지만 넣은 거를 각자 내가 원하는 데 넣는 건 또 한 번 더 해줘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가 안 하면 어디다 넣을까? 그걸 디폴트 옵션이라고 부르는데 퇴직연금 IRP 계좌에 돈을 넣는데 너가 뭔가 얘를 어디로 보내라고 그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할 때는 어디다 넣을까? 그거를 여러분이 다 정하셨을 거예요.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 나 뭐 정했는지 아시는 분 1번, 모르시는 분 2번. 모르세요. 네. 잘 모르시는군요. 모르셔도 뭐 이렇게 내가 넣자마자 내가 이렇게 딱 지시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근데 내가 바빠서 넣어놓고 나중에 이거 공부한 다음에 뭐 투자해야지 뭐 이러신 분들은 디폴트 옵션이 뭘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일단 안전한 데 넣어두시던가 아니면 일단 TDF에 넣어두시던가 뭐 그쵸? MMF 이렇게 그런 데다 넣어놓으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이제 디폴트 옵션이 뭔지는 알고 일단 시간이 돼서 내가 이제 배분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나는 다 미국 주식 할 거야. 그래서 100%다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있을까요? 100%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ETF에 다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 IRP 계좌는 안전자산 30% 룰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서 매수 버튼을 누르실 때 종목 선택을 하거나 뭘 하면은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얘는 뭐 70%만 가능합니다. 얘는 100%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가능한 애는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거고 70% 가능하다 해는 걔는 아무리 담아봐야 70%밖에 못 담는 위험자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는 안전자산 30%는 뭘로 할까? 위험자산 70%는 뭘로 할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자산. 안전자산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IRP에는 정기예금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다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뭐 2년, 3년 이렇게 묶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특히 지금은 금리가 좀 내려서 조금 매력이 덜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 아까 4%, 5% 수익 원하셨던 분들은 정기예금이 4.5%짜리가 3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인데 이제 금리가 내려갈까 할 때는 정기예금 4.5% 이런 데 3년으로 묶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30%를. 그리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뭐 ELB, DLB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뭐 복잡하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100% 채권형 펀드 다 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권 비중이 50%가 넘는 아 이거 못하네. 넘는 주식이 50% 미만인. 그럼 주식 50%는 될까요? 안 될까요? 주식이 50% 담긴 건 안전자산이라고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네. 수진님,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아시네요. 미만이기 때문에 주식 50 안 되죠. 49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MMF에 해당하는 ETF들도 있어요. 우리가 MMF나 CMA나 이렇게 파킹 통장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예금도 카카오도 세이프박스가 있어서 그냥 카카오뱅크에 돈 넣는 것보다 세이프박스에 넣으면 1%라도 금리를 주니까 그렇게 임시로 넣는 걸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IRP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ETF들이 이제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죠? 파킹 통장 쓰셔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DF도 여기 안전자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DF 중에 주식 비율이 50%가 넘는 애도 있는데, 있지만 TDF는 안전자산으로 봐주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TDF 펀드는 계속 안전자산으로 봐주지만 ETF는 금지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와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아 이제 바뀌었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해보시면서 보시면 됐고요. 뭐 증권사에서만 ETF 거래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도 요즘 ETF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증권사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많을 것 같아요. 제 거를 이 당시 이 블로그 쓸 때 보니까 저는 TDF 펀드랑 현금으로 안전자산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계속 고민해서 이 포트폴리오는 바꾸는 상황이고요. TDF를 들었던 거는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TDF가 나름 그 성과가 나쁘지 않더군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추천하는 ETF는 저 같은 경우에는 TDF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채권을 좀 아시면은 채권형 ETF도 괜찮거든요. 한국 국채는 금리가 좀 낮아서 뭐 국채보다는 국채 말고 미국 채권. 자, 여기서 조금 어 채권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 발표하는 금리, 연준에서 발표하는 금리와 채권 가격의 상관관계를 나는 안다 1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모르겠다 2번. 알겠다 1번. 미국에서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 조금 내렸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아시면은, 그죠? 그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좋은 거고, 내가 아직 안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고, 너 올라갔네? 그렇게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기 채권 ETF도 추천한다고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계신다면, 미국 금리가. 그렇다면 미국 그 국채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뭐 미국 장기 채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데, 근데 이거 쓸 때만 해도 금리 아직 안 내렸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 벌써 조금 내려가지고 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제가 봤을 때 7,940원이었는데, 네. 금리가 내렸는데 채권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네요. 그 이유를,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 채권 가격이 많이 요번 금리 내리는 거에 오르지 않았던 게, 그 고용이랑 또 맞물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100% 뭐든지 우리가 주식 채권에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무조건 채권 이게 좋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뭐 한두 달 갖고 있을 게 아니니까, 이제 장기채를 조금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들어가시는 것도, 이런 건 이제 자신의 판단이죠. 근데 이런 거 난 잘 모르겠다. 이거 뭐 채권 그런 거 모르겠다 하실 때는 그냥 단기채 들어가셔서 그냥 예금 정도 안전자산 TDF나 그냥 일반 단기채 짧게 주는 거 그런 거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똑같은 요게 이제 ETF 이름이에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뭐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게 미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가입하실 때 뒤에 H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거든요. 요게 환해지를 했냐, 안 했냐예요. 그래서 달러를 같이 연동된다. 달러가 오르면 이거 참 오르고 내리고 말이 어려운데 여하튼 달러 갖고 있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게 얘. 해지 안 한 거. 달러 갖고 있는 거랑 무관한 게 요거. 얘는 달러 가치가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해지해버리니까 그냥 국채 금리랑 채권 가격에만 연동되는 게 요 H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가 뒤에 자산 배분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달러가 좀 있거나 내가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거나 뭔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해지를 하셔도 되고 해지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국 단기 채권이랑 예금 금리 비교해서 현재가 아니라 제가 요거 봤을 때 며칠 전에 봤을 때가 원리금 보장형이 3.15% 주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지금 10년물이 4%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거 보셔가지고 단기 채권 ETF, 미국 국채 ETF 단기로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겠죠? 예금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미국 단기 채권 들어가시는 방법은 ETF로 요런 거. 아, 그리고 요 강의하는, 지금 제가 블로그 글도 있고, 뭐 제가 따르게 보여드린 기사도 있고 하는데, 요 강의하는, 강의 끝나고, 제가 저한테 간단하게라도 요번 강의에서 뭐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후기 이메일로, 제 이 줌 링크 받으신 이메일로 답장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 강의한 PDF로 요 링크 다 들어가 있는 거 드릴 테니까, 지금 막 너무 적거나 막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 코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요런 만약에 내가 미국 단기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요런 거를 매수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없는 ETF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스파이처럼 해외 상장된 ETF는 여기 IRP에서 못 사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 못 하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만든 S&P 500을 추종하는 한국 시장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뭐 플러스 미국 S&P 500 이런 것들을 사시면 돼요. 타이거는 뭐고 플러스는 뭐냐? 요거는 운용사 이름이 미래에 쓰시면 자기들이 타이거를 붙이고 한화인가 뭐 거기면은 플러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운용사마다 여기 예전에 아리랑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운용사마다 자기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요거는 운용사가 다르다. 그걸 알면 되고, 우리는 이제 유명한 거, 큰 거. 그래야 내가 매수, 매도가 편하니까 거래량 많은 거, 큰 회사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수 추정이기 때문에 거의 가격 변동은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허용하지 않고요. 퇴직연금은 정부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이 40%를 초과한 ETF도 IRP에서는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못 담는다. 그러면 뭐에 담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지수를 담을 수 있고, 뭐 미국 배당 이런 거 담을 수 있고, 그렇게 담을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막 설명을 드리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 뭐 저도 이런 걸 책을 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제가 처음에 보고 그 자산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자산 배분 설명 드릴 텐데 뭐 이 책도 관심 있으시면 이게 조금 근데 연도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최근에는 박고미 씨가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투자 여기도 하니까 요 책보 저는 요 책으로 처음에 공부 시작했었는데 박고미 씨의 연금 책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사를 좀 보면은 고수들은 뭘 담나 한번 볼게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요런 표가 좋더라고요. 이제 연금저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 해야 돼요? IRP 해야 돼요? 근데 IRP가 한도가 크기 때문에 IRP 하나면 다 되고 연금저축 만들면 세금공제 더 받으려면 IRP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IRP가 조금 더 편하고 또 뭐 채권도 담을 수 있고 조금 더 IRP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대신 뭘 못해요? 100% 주식에는 못 담아요. 그리고 IRP는 중도 인출이 되게 까다로워요. 연금저축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16.5% 세금 내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우니까 이왕이면 안 쓸 돈을 넣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연금으로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요거는 네, 그래서 이건 돈 내야 보는 거였고요. 저 표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그 TDF 요렇게 하면은 안전자산을 요거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건데 TDF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2050년에 은퇴 예정이다. 여러분은 언제 은퇴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2025년 현재 25년이니까 25년 남으신 분 이 만약 근데 뭐 내가 2050년에 은퇴 안 해도 당연히 이거 가입하는 거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채권 비율이 자기가 알아서 이분이 30세라고 가정을 했어요. 30세인 분이 2050 TDF 2050을 가입하면은 처음엔 위험자산 글로벌 주식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가 점차 점차 알아서 내가 이거 바꾸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 펀드를 계속 갖고 ETF를 계속 갖고 있으면 참, 펀드랑 ETF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ETF는 상장된 거고 펀드는 상장 안 됐다. 그 차이만 있고 펀드가 수수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ETF를 이제 사면은 갖고만 있어도 알아서 채권 비중을 계속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90세가 됐을 때는 채권 비중이 엄청 많아지죠. 거의 80%. 요렇게 생애 주기별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뭘 담았냐, 그럼 이 주식, 위험자산 지금 뭐 담았냐 궁금하잖아요. TDF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나는 이거 계속 이거 많이 가져갈래 하면은 그냥 이거 보시고 참고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도 이게 그래도 나름 공부하시고 이것만 고민하시는 분들이 담은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TDF 이걸 사셔도 되고, 수수료 안 내고 내가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런 비중을 한번 담아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걸 참고하셔서 그냥 이거 합해서 그냥 국고채 하나 사고, 요거 합해서 그냥 VT 하나 사고, 요거는 이제 못 사지만 요거를 추정하는 그런 주식이 뭔지 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주식 비율이 사실은 아까 70%가 맥스지만 TDF로 채우면은 넓게도 더 높이도 갈 수 있다. 뭐 저는 그 금융사랑 아무 그 연관관계는 없고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을 쓰고 뭐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삼성도 걸리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머니마켓 액티브 ETF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단기 예금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 PDF 드리면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건 또 뭐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나온 건데 이게 책으로 책자예요. 일종의 전자책이죠. 전자책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전략도 설명을 해놓고 전자책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이런 ETF 제가 오늘 그 한 11시까지 하고 뭐 Q&A 받을 건데 이 ETF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따가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면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먼저 이렇게 찾아놓은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봐도 사실 또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책자를 제가 다운받았고, 다운받은 거에서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할 때 뭘 하면 좋은가를 좀 정리해 놓은 요 페이지가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봤는데요. 어, 요렇게 다 자산 배분이죠, 일종의. 국내, 해외, 그리고 대체 투자. 요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100%다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 100%를 채워도 되고, 요런 식으로 배분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PDF로 바로 다 들어가도 괜찮다 하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어떤 순서로 의사결정을 하실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일단 질문 먼저 혹시 있으시면 받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녹화를 일시 중지하고요. 제가 요거는 괜찮은 앱이 있어서 요거 뭐 이 IRP랑 안 무관한데 윈지컬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인드맵을 무료로 쉽게 쓸 수 있더라고요. 요거 눌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IRP 계좌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전체적인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미국 주식에 대부분의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다 하면은 IRP에도 또 미국 주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나는 미국 주식은 이미 다른 계좌에서 스파이드 뭐 실제 미국에 상장된 애들로 하고 있으니까 IRP까지는 굳이 미국 주식에 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봤을 때.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IRP도 구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의 구성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것만 있다. 그러니까 IRP고 뭐고 그냥 전체적인 자산 배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주식 IRP 기준으로 주식을 할 수도 있고요. 채권을 할 수도 있고 금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자산 배분의 큰 틀이죠.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라고 아까 뭐 리츠나 부동산도 할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안 좋아해서 그쪽은 검토를 하지 않았고, 특별하게 뭐 나는 리츠에 좀 관심도 많고, 내가 리츠에 돌아가는 걸 좀 잘 안다 하시면은 생각해 보시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쪽은 잘 모르니까 그거 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식은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수도 있고요. 갖고 있으면서 그냥 그 아이의 가격은 뭐 조금 오르면 당연히 좋지만 여하튼 배당이 잘 나와서 계속 내가 뭔가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걸 느끼고 싶은
그런 배당 상품이로 돈을 버는 거를 선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매매 차익으로 얻을 때는 사실 IRP의 아까 세금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IRP로 이익을 내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내느냐 하면 연금소득세를 내요.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깥에서 예금해서 이 이자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은행에 가서 IRP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기예금을 들어가지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삼성증권에서 IRP 계좌 말고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샀더니 배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금을 몇 프로를 내는지 적어봐 주시겠어요? 세금 몇 프로를 낼까요? 아, 모르시나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적어주시거나 뭐 모르면 2 적어주시고 알면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은행 예금은 네, 그렇군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요. 그쵸.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의 종합과세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거 잊어버릴 뻔했는데, 은행에서 예금을 받고, 우리가 보통 부러워하는 게, 야, 그 사람은 월 배당으로 생활비가 나온대, 500만 원씩 받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이 배당으로 500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를 내냐면 그 5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내는 거예요. 14%의 소득세와 소득세에 무조건 따라붙는 구청에다 내는 주민세 해가지고 그거에 10%까지 하면 15.4%. 근데 500만 원이면 연으로 합하면은 6천이잖아요. 그럼 2천이 넘죠. 2천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다른 예를 들어 월세도 좀 받고 있거나 아니면 조그만 데서 근로소득도 좀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걔를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러면 또 건강보험료도 오르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 IRP 안에서 배당을 많이 받으면요. 그거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연금 받을 때 3%에서 5% 정도만 받고요. 아직까지는 건보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뭐 늦는다는 건보료는 워낙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막 올려버려가지고 거기까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건보료도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IRP 안에서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주식을 샀다 팔아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내면 세금을 얼마 내나요?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이,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세금 얼마 내나요? 안다 1번, 모른다 2번. 국내 주식.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높게 해서 팔았어요. 국내 주식은 비과세예요, 매매 차익이. 내가 삼성전자 대주주 아니라면, 여기 삼성전자 대주주는 안 계시죠? 네. 대주주 기준이 50억. 한 종목당. 그거 지금 10억으로 내리려다가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내릴 것 같은데, 대주주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팔면서 또는 국내 코스피 지수 ETF를 샀다 팔면서 차익을 내면은 그거는 어느 계좌에서 해도 세금을 안 내요. IRP에서도 안 내고 바깥에서 해도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바깥에서 매매 차익을 얻으시고 배당은 요 IRP 안에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미국 주식 여쭤볼게요. 미국 주식을 샀다 팔면 세금 얼마 내나요? 양도 차익. 내가 싸게 사서 엔비디아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어. 그러면은 얼마 내나요? 안다 1번. 알면 세율을 써주시고 모르면 2번. 미국 주식. 미국 주식 15% 아니고 미국 주식은 22%. 그렇죠. 단 피치티브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250만 원까지는 안 내고 그 그거는 종목별이 아니라 종목을 다 합산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낸 게 250만 원이 넘으면 넘는 거에 22%를 내고 얘는 종합과세 안 돼요. 금융소 종합과세랑 무관해요. 그래서 오히려 돈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높고 하니까 미국 주식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고액 자산가들 중에는 많죠.
그런데 이 미국 주식에 똑같이 투자하는 아까 타이거, S&P 500 이런 것은 이 IRP에서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당장 안 되고 이연되죠.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연금에 소득세를 내니까 또 유리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딴 데도 있으면은 이왕이면 이 계좌 안에서는 미국 주식이 세금상 유리한 거고 한국 주식이라면 배당 주식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신다면 이연되는 건데 왜 유리하냐고요? 당장 유리하다는 의미인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깥에서 15.4% 내는데 나중에 15.4가 아니라 3%에서 연금소득세로 5%, 세율 자체도 낮고 나중에 내고 둘 다 유리하죠. 현금 흐르면서 나중에 내는 것 자체도 유리한데 이자 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소득세로 내니까 그것도 유리하고. 그래서 세율도 유리하고 나중에 내서도 유리하고.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거면 미국 주식이 세금상 좋다. 근데 여기서 또 아까 이제 수수료도 생각하지 말자고 했듯이 사실 세금도 약간 부차적인 게 지금 계속 국내 주식을 뭐 대통령님께서 지능순으로 국내 주식에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말씀까지 하셨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국내 주식이 앞으로 쭉 갈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야, 세금 뭐 따지고 해가지고 국내 주식은 담지 마. 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미국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국내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세금 좀 내도, 아니, 세금 내는 것도 아니죠. 그냥 여기도 안 내고 저기도 안 내니까 그 차이가 뭐 덜 유리해도 국내 주식 담아도 괜찮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으로는 그렇지만 국내 주식도 뭐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오르는지가 중요하지 세금은 두 번째 더 안 중요한 게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주식 배당은 국내 주식에서 배당도 있고 미국 주식 배당도 있고 미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환율 해지하는 거 있고 안 하는 거 있고 그래서 환율 해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미리 먼저 정해 두시고 그다음에 주식이냐 배당이냐 매매 차익이냐 그리고 금이냐 채권이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먼저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전자산으로 뭘 할까? 아주 안전한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머니 마켓 액티브 ETF 이런 거 아주 MMF 수준, CMA 수준 1, 2% 주는 거, 잠깐 담가 놓는 거 또는 미국 단기 채권 지금 뭐 2, 3% 나오고요. 아니면 국내 예금 뭐 3년짜리 묶어 놓으시거나 요거는 이제 제가 가입했었던 거 2년 전에 가입했었던 거 그냥 참고로 써놨고 저는 요걸로 했었다,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TDF로 들어가 있다, 현재.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이 금리 하락을 좀 기대하고 내가 매매 차익을 좀 생각해 보겠다 하면은 30년 스트립 액티브나 뭐 미국채 10년 선물 이런 종목을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으로 와서 미국 지수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얘가 글씨가 미국 나스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코덱스 200 또는 플러스 코스피는 수수료가 좀 저렴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는 수수료보다 나는 그냥 안전하게 거래량 많은 게 좋아 하면은 코덱스 200. 그리고 배당도 이제 뭐 배당 귀족 그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버드 콜이에요.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이라고 붙은 것들은 옵션을 사가지고 옵션을 팔아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주식이 오르면 같이 그 오르는 걸 잘 못 누려요. 그래서 배당 나오는 건 좋은데 미국이 앞으로 쫙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그 혜택을 얘도 오르긴 좀 오르지만 배당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만큼 오르면 얘는 요만큼 오른다. 그래서 내가 오르는 걸 다 누리고 싶으면 커버드 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따박따박 배당 좋아 하면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커버드 콜. 그러니까 뭐든지 커버드 콜 붙으면 아, 얘는 뭔가 이렇게 배당은 주지만 오르는 거엔 조금 제한이 있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배당주는 미국 배당이 좋은 것 같아서 미국 쪽으로만 했었고, 국내 배당주도 뭐 원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적극 투자형 TDF1이 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까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TDF1에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제가 수익률이 나름 좋다고 칭찬해 주시던데, 한 연으로 10% 나왔거든요. 이게 2018년도부터 해서 누적이 한 50% 되고, 근데 이게 제가 관리 안 할 때는 이렇게 좀 방치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조금 관리하니까 올라가는데 그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수요일 지금 3년째 그 우리 회계사 후배님들하고 같이 투자 공부 모임을 하고 있고 첫 2년은 정말 매주 나갔어요. 매주 2시간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 좀 감을 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IRP도 좀 돌아보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조금 다시금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IRP 자체의 특성이 있어서 내가 담고 싶은 거 다 못 담으니까 못 담는 게 뭐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요번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게 된 건데요. 종목을 단순화해야 관리가 쉽습니다. 관리가 쉬워야 관리를 해요. 막 종목을 막 열 몇 개 담아놓으면 뭐 이거 우편물 한번 와도 열 몇 개 다 하나씩 내가 체크하고 뭐 얘를 살까 팔까 고민을 하려 그래도 열 몇 개면 열 몇 번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돼요. 아이씨, 다음에 하지. 근데 내가 세 개야. 그러면 세 개 정도는 할 만하니까 관리를 한단 말이죠. 관리를 해야 수익률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자면 종목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선 종목을 좀 단순화해야 된다. 왜 단순화를 못하냐? 모르셔서 잘 모르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건데 그럴 바에는 TDF가 낫겠죠. 관리를 내가 못해서 이것저것 나는 정말 의사결정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어느 게 옳을지 모르니까 쫘르륵 다 나누겠어 할 바에는 TDF가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관리를 좀 공부를 해서 아 요거 들어가는 게 좋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하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저는 리밸런싱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매수만 한다고 해요. 매수만 한다고 해서 계속 수익을 내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그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망하지 않을 것들 위주로 조금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하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운영 보고서가 오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조금 단순화한 거예요. 단순화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최초 투자액을 적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주는 수익률은 통으로 보여주는 거고 내가 예전에 샀다 팔았다 한 거 다 포함된 거고 지금 평가액까지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하나 종목의 수익률을 알고 싶어서 어떤 종목들을 언제 사고 팔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저는 수익률 관리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종목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최초 투자액을 적어둬요. 그리고 나서 월말에 보고서가 오면은 그 보고서 안에 원금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 원금이 얼마고 평가액이 얼마인지 그냥 이거 평가액을 그날 지나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월말로 보고서가 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못하면 뭐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적어 놓고 평가액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률을 봐요.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평가액에서 원금 빼서 원금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총 보유기간 수익률이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봅니다. 우리가 이 보유기간을 감안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45% 나오면 얘는 그냥 계속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다가 어느 날 봐도 3년 뒤에 봐도 45%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환산으로 이게 몇 프로 수익 내가 산 이후로 몇 프로인지를 봐야 다른 거랑 비교해서 기회비용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유 기간을 따져서 반드시 연원산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코덱스 200에 들어간 게 있었다면은 수익률은 2.8%밖에 안 되니까 낮아 보이지만 얘는 8월 말 기준으로 90일밖에 안 됐는데 2%난 거니까 연으로는 11% 수익을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11%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요거랑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2% 올랐구나. 아, 근데 연으로 보면 11%니까 짧은 시간 내에 괜찮네.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IRR을 꼭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9월이 되면 당연히 원금은 똑같고 평가액은 바뀌고 내가 새로 신규로 돈을 넣어서 또 사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 플러스 코스피를 샀어요. 그러면 평가액이 이제 그때 이렇게 되고 얘는 수익률이 한 달도 안 됐는데 12%나 났네? IRR 기준으로 151%? 오, 꽤 좋은데? 그러면 12%면은 아 이거 실현하고 또 장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살까? 이런 고민도 해본다는 거죠. 그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I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냥 관리가 이렇게 원활하게 막 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보진 않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좀 크게 보고 한 뭐 20% 이상 얻으면 팔고 또 새로운 종목을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서 늘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어느 날, 이건 10월이라서 이건 가상의 숫자예요.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좋을 때예요. 현재 장은 좋은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은. 국장도 미국장도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퇴직할 때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수익률 높았다가 나중에 금융위기가 또 한번 오면은 내 돈 다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계속 갖고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한 번씩은 좀 털어주고 가는 거를 택하는 편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았던 것도 다음 달이 돼가지고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긴 지금 요즘 장이 좋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안 났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 뭐 신흥국 같은 것들은 마이너스가 많이 났던 것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한 20% 되면은 그거를 추가 매수합니다. 마이너스 난 거를. 그래서 계속 걔가 망하거나 계속 마이너스만 될 시장에는 그래서 애시당초 들어가질 않죠. 신흥국도 우리가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책에 보면은 여기에 자산 배분에 미국 말고 국가 배분도 있어요. 국내, 신흥국, 미국. 그런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약간 빈익빈 부익부? 강자가 계속 잘 나가고 주식도 좋은 게 더 잘 나가고 그런 추세가 있어서 신흥국이 좀 뭐 오르면 또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또 인도 이런 쪽은 또 좋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안 들어가고 있어서 여기 자산 배분에도 다른 국가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신흥국 그 ETF도 제가 들어간 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이나 그런 쪽에 마이너스 계속 샀다가 어느 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 좀 기다렸다가 목표 수익률 오면 그 팔아서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조금씩 실현해서 내 현금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 현금 보유량이 많아야, 이건 꼭 IRP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늘 보유하고 있어야,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박앤셀이라고 하잖아요. 주식들이 막 떨어지는 코로나 같은 시기. 금융위기 같은 시기. 그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왔을 때 내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준비라는 게 뭐냐면 다 주식에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현금 보유량을 안전자산 보유를 IRP라고 30%지만 사실 저는 일반 계좌에서도 50% 이상 현금을 보유하는 걸, 그러니까 현금 아니더라도 그 단기 채권이든 뭐든 당장 내가 주식이 많이 떨어질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비자금, 그 투자 대기자금을 항상 보유하는 거를 제가 투자 공부 2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투자 고수분들의 이야기고, 저도 확실히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IRP를 떠나서 여하튼 우리가 현금 보유를 늘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좋고 저거 매수만 하기 시작하면 내 자산이 다 주식으로 차버리면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팔 수 없는 것들로 다 차버리면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나마 IRP는 30%는 계속 안전자산으로 가져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때 그 30%를 팔아서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그때 이미 내 다른 70%는 떨어져 있을 거고 또 100% 위험자산이 못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위험자산 중에도 일부는 계속 현금화 해가지고 조금 대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말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미국 주식이 세금상 유리하다. 요 말은 뭐냐면은 요거를 메모지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미국 주식은 아까 IRP에서 투자했을 때는 연금 소득세 3에서 5%를 연금 수령 시 과세하죠. 근데 일반 계좌에서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을 얻으시면은 250만 원 초과 분배에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대주주 아님. IRP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은 똑같죠. 그런데 일반 계좌는 비과세죠. 이런 의미에서 매매 차익을 얻을 때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이 국내 주식 매매 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바깥에서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 했을 때 유리한 거는 미국 주식이다. 그런 의미지, 뭐, 미국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세금을 유리한 건 아니죠. 얘는 세금을 내니까.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 셋을 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연금보험만 하다가 연금저축 IRP 알게 됐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 상품이라서 최대 장점은 종신형 연금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죠. 그러고 연금저축은 이제 증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요즘 주식 수익률이 좀 좋다 보니까 연금보험 수익률이 저도 있어요. 저도 연금보험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는데, 저는 연금보험은 워낙 옛날부터 가입한 거라 그냥 깨지 않고 가져가는 거고, 추가 납입을 하면 조금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추가 납입, 그런데 금리가 워낙 안 좋았었어 가지고 수익률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종신형 연금이 가능하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하고 IRP는 뭐, 그거는 저 같은 그냥 관리의 편의상 저 두 개 다 있는데 연금저축은 또 약간 방치되고 있거든요. 금액도 많지 않고. 그래서 IRP 하나만 하고 관리를 잘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중에 연금 탈 때 IRP에서도 타 쓰고 연금저축에서도 타 쓰고 이렇게 서로 다른 날 개시하고 싶다. 그래서 뭐 관리를 하고 싶다. 이래서 또 따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하나를 깨야 되면 둘 다 돈이 중간에 필요한데 둘 다 하나로 다 모아놓으면 깨면은 좀 하나만 깨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나눈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 아니고 나는 그냥 쭉 어차피 연금 쓸 거다 하면 하나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리밸런싱을 수익률에 따라서 하시는지 주기적으로 정해두고 하시는지는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보면서 수익률에 따라서 합니다. 요즘에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목표 뭐 하는 거를 올라오면은, 근데 그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뭐 딱 20% 30% 있는 건 아니고요. 얘가 앞으로 계속 갈까? 아니면 불안한가? 뭐 그런 거 그냥 생각해서 뭐다 그게 놓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정해놓으면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30% 무조건 내면 그 환매하고 다시 새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IRP에 개인 IRP가 있고 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한도 1,800만 원은 네, 개인 IRP 플러스 연금저축 합산
1,800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거 상관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안전자산이냐, 금리 액티브 합성은, 그쵸, 너무 안전자산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깝죠. 그래서 S&P 500을 사서 한번 해보세요. S&P 500을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 사고, 조금 주기적으로 조금씩 그냥 사보시고, 떨어져도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한번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투자는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아, 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게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약간 뭐 그냥 좀 투자 학원 갔나 생각하시고 일부만이라도 S&P 500 사서 해보시면서 늘릴까 말까 내 마음이 어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녹화 중지하고요.